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간밤에 발표된 5월 2주차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전주보다는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연준이 고금리를 이제 지속하면서 언젠가는 노동시장에 좀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봤던 지표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그 실업 급여 청구 건수와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월 초에 나왔던 그 일자리 수는 사실은 17만 5천 개 늘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죠. 네. 그리고 뭐 4개월이나 12개월 평균보다도 17만 5천 개라는 숫자는 상당히 낮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그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네. 이것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소폭 하회했죠. 전주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것이 지난 9개월의 평균이나 아니면 4주 이동 평균의 그 숫자가 약 21만 7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제 상회하면서 이 노동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좀 그동안의 고금리의 그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 이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다는 점이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넘게 하는 네. 그런 또 기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열됐던 노동시장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라고도 전에 진단을 해주셨고 이번 그 고용지표 발표에 앞서서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였을 텐데요. 네네. 시장이 원하던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도 엄청나게 또 올랐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서 2월과 3월 달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지표도 만약에 지금 3.4% 나온 거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만약에 지난달에 3.5%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우려가 커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좀 증가폭을 둔화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물가의 기조적인 추세를 얘기해주는 그 핵심 물가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이것이 약 3.6%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계속 올해 들어와서 핵심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가 2월과 3월 달에 올랐었고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재차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데이터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물가 상승률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가속 우려를 완화시키는 지표를 확인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물가 지표 세부 항목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많이 여쭤보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거비 상승폭이 정체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주거비 앞으로 좀 둔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3.4%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주거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비의 그 증가세가 지난달에 5.7%에서 5.5%로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착공 면적에 대한 좀 부진한 소식들이 향후에 공급을 줄이면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아니면 또한 렌트 가격, 임대료를 올려서 이게 더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공급은 좀 장기적인 얘기고요. 지금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와 특히 지난 4분기부터 나타났던 신규 임대료가 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내려올 거로 좀 보이고요. 상승세가. 이러한 주거비, 소비자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물가의 기조적인 또 그 어떤 둔화 추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준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그 신뢰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높이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월 주거비 전월 대비 소폭 둔화 추세 확인했고요. 이렇게 주거비 둔화 확인 시에 물가 둔화 확신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때 4월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건 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는 뭐 1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고 이건 물가 지표의 좀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5월달 그 생산자 물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상품 물가. 그러니까 네. 상품과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그 상품 물가가 있는데 이것이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의 그 둔화에 또 기여하고 있는 그 상품, 커머디티나 굿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소비자 물가 있고 생산자 물가 있고 또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좀 유추해가지고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을 보면 여기에는 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결국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둔화 전망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차츰 식어갈 것인가 소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일 텐데 며칠 전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팬데믹 때 쌓아둔 이런 가계 소비 여력이 거의 소진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네. 소비는 좀 둔화 추세로 접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내수 위주의 경제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그동안 소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도 좋았었고요. 그렇지만 소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동안의 긴축의 영향이라든지 또 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4월 그 소비 지출, 소매 판매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재 소비 좀 줄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팬데믹 이후에 가계의 그 초과 저축이 상당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21년 8월 달에는 초과 저축이 약 한 2조 1천억 달러 이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그 분석에 따르면 추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달에 마이너스 760억 달러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과 저축이 소진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소비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향후 예상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그 성장 모멘텀의 약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가계 초과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면 이게 최근에는 3%대로 좀 내려오는 추세고요.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이 전망을 수집하는 블루칩 컨센서스는 성장률 상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박사님이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사실 미국 지금 성장률이 낮아져서 3.8%다 아니면 또 하루 사이 3.6%로 내려왔습니다. 5월 15일 날 추정했을 땐 GDP 나오가 3.8이었는데 네. 어제 16일 날은 다시 또 3.6으로 내려왔어요. 아마도 지금 이런 소매 판매라든지 또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지금 많은 전망기관들이 2%대 중반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4분기가 전기 대비 연율로 1.6%고 전년 동기 대비 3%거든요. 근데 이것이 2%대 중반으로 이제 올해 평균이 내려간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한 2%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노랜딩이다. 네. 뭐 그냥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안 그런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막 경기 둔화를 얘기하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를 고려했을 때 아직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경제의 화랑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도 기여를 해왔는데요. 빅테크 기업들 성장세도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이런 성장세는 차츰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성장률 자체가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작년보다 올해 낮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그 레버뉴 수익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의 둔화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빅테크를 주의하는 그 이유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빅테크 부분에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경기의 급냉을 좀 막았던 버퍼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축이 된다고 하면 특히 고용 부분이 이제 좀 위축이 되거나 실업 레이오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경제 성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IT 아니면 AI 뭐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또 그 이면에는 생산성 증가에 대한 또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로까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그 바닥을 좀 다져주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영업이익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침체로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거꾸로 연준 인사들은 좀 시장을 최근에 진정시키는 분위기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페이서 ETF의 존 오하라 회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터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Sort of sitting here on pins and needles waiting for some direction from the Fed. You know, we entered this year expecting multiple cuts, some people as many as like 5 or 6 cuts. I think that ship has sailed, and it has sailed primarily because inflation has remained fairly resilient. You know, it's come down a bit, but the trajectory in the short run is just sort of rebounding upward. And I think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the Fed to cut in that environment. So I think that we'll continue to see some turbulence in the market based on what we hear from the Fed. And, you know, the thing that's somewhat concerning is that, you know, the market overall is still trading at fairly robust PEs, somewhere like 22 to 24 times. And so, you know, if the expectation is that we're going to have like $270 worth of earnings on the S&P next year, 20 times that's, you know, 5,400. That's not far from where we are, but any surprise to the downside on earnings or any more stubbornness as far as the Fed with regard to lowering interest rates will challenge those higher valuations probably going forward. You know, as I look forward, I don't see the Fed cutting 3 or 4 or 5 times. I think maybe once this year, perhaps. And so I think, you know, as we watch and wait for what they're going to do, the fewer cuts that ultimately wind up materializing, the more pressure that puts on equities.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 지금의 그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박사님,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보겠는데요. 패드워치 툴에는 어쨌든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가능성 아직도 좀 예상하고 있지만 뭐 자고 나면 확률이 바뀌기는 합니다.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지난 2월과 3월 달에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4월 지표가 나오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는 3%대 중반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지금 2%대 중반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하반기랑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전망에 따르면 2%대로 이제 수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헤드라인 그 PC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코어 핵심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은 뭐 3%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2%대 그리고 내년에도 2% 내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다 주목한다고 하면 현재의 그 연준의 정책 금리의 상한이 5.5%인데 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긴축의 강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정도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 9월과 12월 달에 내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내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번 정책금리 인하의 그 터미널 레이트, 최종 종착점은 어디냐. 이것이 지금 연준은 뭐 한 2%대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높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한 3.5%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많아야 4번, 5번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죠. 지금 5.5에서 5번 내린다고 그러면 얼마죠? 3.75인가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최종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좀 중기에서 장기적인 투자 호라이즌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긴축 강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올해 2번, 그럼 내년에도 추가 금리를 인하해서 최종 금리는 뭐 3.5%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인하의 원인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면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일부에서는 뭐 시장이 과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잠재 성장률 혹은 그 이상에서의 성장을 위한 점진적인 긴축 강도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험성 인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경기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쪽, 공급 쪽에서의 요인으로 물가가 재상승할 때 우리가 올 초에 봤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보다 긴축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미국은 9월, 유럽은 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움직임도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당장 뭐 1분기에 깜짝 성장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한국은행은 빠르면 8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0%대 성장이거든요. 경기 리세션에서 지금 막 탈출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럽은 한 3번 정도 각 분기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한 번씩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한국은행은 ECB가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내리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인가? 그 정도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성장이 3.4%인가요? 3%대 중반의 성장을 기록했어도 사실은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좀 약화됐고요. 물론 재고가 이제 많이 줄어서 향후에는 좀 좋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의 대부분이 내수가 아니라 수출, 순수출에서 왔다는 점에서 어떤 경기의 회복이나 성장의 어떤 그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좀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즉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보다도 긴축 강도,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를 좀 줄여서 소비나 투자 쪽에서의 어떤 회복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경제 뭐 1분기에 깜짝 성장이라고 했지만 따져보면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 얘기를 하면서 뭐 부동산 PF 위기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뭐 4월 그래도 잘 지나온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좀 부담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최근에 그 PF 관련돼서 전체 사업장 규모를 이제 추정해 보니까 당초보다 좀 많아져서 약 230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중에 약 한 10%가 유의 또는 부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나가지는 않을 거로 보지만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PF 문제 금융기관 전체 금융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건설 경기 회복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최근 며칠간의 좀 달러 강세에는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기까지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로 보이고요. 3분기, 4분기 때 저희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배경이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 달러 강세를 유지했던 미국 예외주의, US exceptionalism이라고 그러죠. 미국만 좋은 거. 이것이 약화되면 달러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달러 원 환율 레벨로 보면 뭐 4월 달에 1,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50원 내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는 우리 수출이 잘 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약 한 620에서 65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350억 달러인가요? 그것보다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더 커진다고 하면 분명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달러 원 환율도 레벨이 좀 점진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환율도 점차 안정될 것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 뭐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우세하고 뭐 1분기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깜짝 성장 나왔고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장 매력도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또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대외 수지도 개선이 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자금의 흐름은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럽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그거 이외에 또 지금 소위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시기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친화적인 뭐 밸류 프로그램의 더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제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좀 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한국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시급하게 마련해야지만 뭐 지금 당장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도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산업 정책을 잘 조합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결국에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